빠르게 달려가던 진혁은 마을에서 총소리가 들려오자 마음이 급해짐을 느꼈다. 총 따위론 엿기를 절대 죽이지 못한다. 오히려 주변의 엿기들을 모으는 역효과만 있을 뿐. 진혁은 칼을 뽑아 들었다. 아직 실전에 써보지 않아서 조금 걱정이 되었지만 거창하게 데뷔전을 치를 생각이다. 그러다 이내 엿기 특유의 지독한 악취가 사방에서 나기 시작했다. 이 정도면 한두 마리가 아닌데. 걱정스러운 마음이 커지던 그때 진혁의 시선에 엿귀의 모습이 들어왔다. 급하게 몸을 숨기려 했던 진혁은 엿귀의 모습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조심스레 엿귀에게 다가갔다. 엿귀는 평소처럼 마구 소리를 지르지도 흐느적하게 움직이지도 않았다. 마치 석상처럼 그 자리에 얌전히 서 있을 뿐이었다. 고개를 들고 주변을 바라보니 그런 녀석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었다. 제법 많은 수의 엿귀들이 마치 마을을 포위하듯 적당한 거리를 둔 채 가만히 지키고 있었다. 여태 한 번도 이런 걸 본 적이 없었기에 우선 진혁은 잠시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그리고 그때 마을 쪽 방향에서 움직임이 보였다. 군인 복장을 한 두 명이 엿귀 때문에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다. 진혁은 엿귀들의 행태를 가만히 살펴보다 작게 그들에게 말했다. 이봐요, 이쪽이요. 지금 이 엿귀들 움직이지 못하나 봐요. 천천히 이쪽으로 오세요. 그 말에 군인들은 천천히 엿귀 포위망 쪽으로 다가왔다. 다행히 엿귀들은 진혁의 목소리를 듣고도 병사들의 움직임을 보고도 꿈쩍하지 않았다. 이제 조금만 이동하면 엿귀를 지나쳐 포위망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이다. 진혁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엿귀의 뒤쪽으로 다가가 상황을 살폈다. 그러다 병사 한 명이 정확히 엿귀의 옆을 지나친 그 순간 가장 가까이 있던 엿귀가 길게 괴음을 뱉어내며 병사들에게 달려들었다. 얼른 뛰세요! 진혁은 그렇게 소리치며 곧바로 엿귀에게 달려들었다. 그리고는 매섭게 휘두르는 엿귀를 피해서 엿귀의 발목을 베어냈다. 으아! 칼은 엿귀를 베어내는 데 성공했지만 그 한 번의 칼질로 인해 순식간에 엄청난 두통과 함께 현기증이 몰려왔다. 고작 한 번만으로 이 정도라면 절대 오래 싸우지 못할 것이다. 진혁은 병사들이 잘 도망친 것을 확인하고는 재빨리 뒤로 물러났다. 엿귀는 그 정도의 상처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지 전혀 수그러들지 않은 기세로 진혁에게 달려들었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매서웠기 때문에 여유있게 피할 수도 없었고 또 지금 상태로 시간을 끌어봐야 좋을 것 없을 것이다. 진혁은 크게 숨을 뱉어내고는 정신을 집중하고 엿귀를 노려보았다. 엿귀에게 고정적인 약점이 있을 리 없지만 그래도 방법은 있을 것이다. 칼을 들고 자세를 잡은 채 기다리던 진혁은 엿귀의 첫 번째 공격을 피해내고서 엿귀 쪽으로 한 발 들어가서는 사선으로 크게 칼을 휘둘렀다. 역시나 이번에도 아찔할 정도의 현기증을 느꼈지만 거기서 진혁은 멈추지 않았다. 상처를 따라 정확히 같은 위치에 또다시 칼을 휘두르자 엿귀의 몸이 크게 갈라지더니 힘을 잃고 그대로 쓰러졌다. 더 이상 엿귀가 움직이지 않는 걸 확인한 진혁은 주저앉아 숨을 골랐다. 첫 전투치고는 나쁘지 않은 결과였다. 하지만 아무래도 버거웠다. 가급적 전면전은 피해야겠다 생각한 진혁이었지만 이대로 돌아가지 못한다. 애써 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한계에 다다른 건지 그대로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 마치 땅바닥이 빨아들이는 느낌이었다. 풀냄새와 흙냄새를 맡자 정신까지 몽롱해져 더 이상 눈을 뜨고 있기 힘들었다. 진혁은 그대로 눈을 감았다. 뭐야? 왜 너희만 오는 거냐? 최대위는? 진소의 앞에는 숨을 헐떡거리는 5명의 병사들이 있었다.
거래를 통해 풀려난 5명의 병사였다. 인원들을 전부 불러주십시오. 최대위님과 부대원들을 구해야 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대위님과 동료들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지금 당장 구해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진수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였다. 나머지 병사들이 죽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는다. 오히려 귀찮은 일을 피할 수 있으니 잘된 일이었다. 그래, 알겠으니까 일단 위로 올라가 봐. 내가 늘상 말하던 대장님이 오셨으니까 인사드려야지. 여기 있던 놈들은 이미 다 인사드리고 복종을 맹세했으니까 너희도 빨리 해. 그리고 나서 명령을 받든가 뭐 구하러 가든가. 병사들은 진수의 말을 대충 흘려들은 채 안으로 들어갔다. 남은 부대원들을 모아 다시 마을로 쳐들어갈 생각이었다. 안으로 들어간 병사는 다급히 상주하고 있던 인원들을 찾아 좀 전에 상황을 설명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어쩐지 미적지근했다. 그게 지금 우리 대장님 지시를 따라야 해서 최대위님 말고. 무슨 소리야? 우리 대장님은 최대위님이지. 빨리 구하러 가야 한다니까? 소란스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자 곧 상혁이 그들의 앞에 나타났다. 재물이라 제대로 얘기해봐. 상혁의 말에 병사들은 지금까지 일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수상한 마을을 찾아간 일, 이장이라는 노인과 대화한 일, 식사 중 습격을 받은 것, 그리고 이장 노인이 두억신이란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두억신이란 말에 상혁의 인상이 찌푸러졌다.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님은 분명했다. 언젠가 싸워야 할 상대겠지만 그게 지금은 아니다. 상황은 알겠다. 하지만 지금은 두억신이와 싸울 때가 아니야. 그러니 최대위와 다른 병사들은 포기한다. 너희가 다시 구하러 가겠다면 말리지 않아. 대신 지원은 일절 없으니 알아서 해. 보나마나 죽겠지만 그게 너희 신념이면 지키라고. 아님 새롭게 지휘권을 가진 내 밑에서 배부르게 귀한 음식을 마음껏 먹으며 윤택해지던가. 병사들은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이미 넘어간 병사들도 있는 데다 간신히 도망쳐온 그 마을에 무기도 하나 없이 다시 가고 싶지 않았다. 차마 그들은 입을 열지 못한 채 눈치를 보고 있는 병사들을 보며 상혁이 말했다. 돌아나갈 생각들 없으면 어서 씻고 와서 배나 채워. 기존의 인원들은 내가 지시했던 사항 전달해. 내일부터 할 일이 많을 테니 푹 자둬야 할 거야. 돌아서서 멀어지는 상혁을 가만히 보고 있던 병사들은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다. 누구는 씻기 위해 욕실로 갔고 누구는 배를 채우기 위해 식량 창고로 움직였지만 밖으로 나가는 병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무슨 일이야? 상혁이 개인실로 돌아오니 혜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잠깐 나랑 얘기 좀 해요. 상혁은 대답도 없이 의자에 가서 앉았다. 앞으로 어쩔 생각이에요? 혜정의 물음에 상혁은 주저없이 계획을 말했다. 본격적으로 부대를 만들 거야. 군인 녀석들이 주 전투원들이 될 거고 구조된 사람들 중 쓸만한 놈들을 추려서 부대원으로 넣어야지. 아이들 수색은 계속 할 거니까 바빠질 거야.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 내일부터 바로 작업할 거니까. 구조된 여자들도 많을 테니 이빨 공장도 시작할 거야. 물론 선택권은 줘야지. 충분한 물자와 안전을 보장받는 대신 자진해서 이빨 공장에 들어갈 것이냐, 엽기들이 득실득실한 밖으로 내몰릴 것이냐. 그 말을 듣던 혜정은 거부감에 구역질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고는 입을 열었다. 그놈의 이빨 공장 얘기 좀 그만해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헌데 상혁은 오히려 웃어 보였다. 어린애들은 무기로 쓰는 것부터
이미 정상은 한참 벗어났어. 게다가 이빨 공장이라고 거칠게 표현하긴 했지만 실상은 상상만큼 끔찍하진 않을 거야. 구조된 사람들 중에서는 부부도 있고 연애도 있어.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자녀를 가지는 것뿐이야. 그리고 다른 여자들에게도 충분히 선택권을 줄 거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남자를 직접 고를 수 있도록 말이야. 정당하게 짝을 지어주는 거지. 이런 세상에서도 사랑은 싹트기 마련이고 아이도 태어나기 마련이야. 난 그걸 조금 인위적으로 가져갈 뿐이지. 그게 싫으면 떠나면 되는 거고. 사랑은 싹트기 마련이다. 그 순간 혜정은 가슴이 아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네 덕분에 이빨에 대한 거부감은 압도적으로 줄 거야. 아이들을 끌고 다니면서 찔러대는 게 아니라 언제나 부모가 돌볼 수 있으니까. 후유증은 평생에 걸쳐 조금씩 나타날 테니 당장은 크게 체감하지 못할 테고 문제될 건 없어. 이론상 1년이 지나기 전에 대규모 토벌 부대가 만들어질 거야. 이제 가능해. 엽기들을 전부 해치우는 게. 우습게도 혜정은 조금 안심이 되었다. 막무가내인 건 맞지만 최소한의 선은 지키고 있는 듯한 느낌에 마음이 놓였다고 할까? 아니면 정말 엽기를 모조리 없앨 수 있다는 말에 희망을 걸었는지도 모른다. 더 할 말 없으면 나가봐. 내일부터 바빠질 테니까. 상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혜정은 움직이지 않았다. 혹시 저도 짝을 선택할 수 있나요? 원한다면. 혜정은 주저하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다. 당신을 선택한다면 받아주실 건가요? 상혁은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아니, 애정이 필요한 거라면 이미 말했듯이 너한테 줄 애정 같은 건 없어. 그럼 그냥 안아주는 건요? 애정 없이 그냥 안기고 싶다면요? 상혁은 한숨을 쉬었다.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야. 너에게 애정을 줄 만한 다른 사람들. 혜정은 고개를 가로주었다. 당신 말고는 필요 없어요.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외롭지 않게만 해주세요. 그걸 가만히 보던 상혁은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말하지만 애정은 없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혜정은 작게 미소 지었지만 눈에선 눈물이 흘러나왔다. 가까이 오지 마. 예지의 말에 상혁은 걸음을 멈추었다. 그래, 하은이가 날 무서워할 거라고 했지. 그래도 지금은 잠들었잖아. 잠깐 얼굴이라도 보게. 그런 예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나도 당신이 무서워. 상혁은 참담한 기분으로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 서 있었다. 깊은 상처가 난 아이를 뉘일 곳 없는 야사는 예지의 훌쩍이는 소리만 조용히 울리고 있었다. 하은이는 좀 괜찮아? 오랜 시간 침묵을 깨고 상혁이 입을 열었다. 예지는 조용히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다. 열이 안 내려가. 우리 하은이 열이 안 내려가. 애는 탈진해서 기절한 건지 잠든 건지 모르게 쓰러져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 상혁은 다시 입을 다물었다. 진혁 오빠가 물이라도 구해오겠다면서 내려갔어. 뭐라도 찾아오길 기도해야지. 미안해. 변명할 생각은 없어. 내가 믿겠지. 그 마음 이해해. 너에게도 우리 하은이에게도 너무 큰 상처를 줬어. 날 원망해도 좋아. 정말 미안해. 예지는 가만히 상혁을 바라보았다. 또 우리가 습격을 받으면 그때도 우리 하은이 찌를 거야? 상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예지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 다시 하은이를 내려다보았다. 당신이라면 그렇겠지.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후회도 안 하고 같은 상황이 오면 같은 선택을 하겠지. 당신은 그런 사람이니까. 네가 죽을 뻔했어. 진혁이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전부 죽을 뻔했어. 내가 그걸 그냥 지켜봐야 했을까? 상혁이 언성을 높였다.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했어. 아빠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어야 했어. 아저씨 얘기 좀 그만해. 아저씨는 틀렸어. 아저씨의 그 아니란 짓거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처음부터 악착같이 엮기들을 상대했다면 이런 꼴은 안 났을 거라고. 도망치고 숨고 피하고 그러다가 이 꼴이 난 거라고. 엮기놈들을 죽일 가장 확실한 무기가 있는데 그걸 안 쓰고. 흥분해서 떠들던 상혁은 바닥에 누워있는 하은이를 바라보았다. 아직도 나 사랑해? 예지의 질문이었다. 사랑해. 누구와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하은이도 아직 사랑해? 사랑해. 하은이도 너무 소중한 아이야. 하지만 예지는 대답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앞으로 다른 사람은 절대 사랑하지 마. 나랑 하은이가 당신 마지막 사랑인 거야. 그것만 기억하고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를 평생 그리워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한 예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다. 하은이랑 둘이 있고 싶어. 따라오지 마. 그리고 그것이 상혁이 보았던 예지와 하은이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최대희의 총에서 발사된 총알이 아이의 몸을 파고들자 빨간 피가 솟아올랐다. 피를 흠뻑 마신 총알은 그걸로 모자랐는지 그 뒤에 있던 두억신이에게 곧장 날아갔다. 어딘가에서 다급한 노인의 외침이 들려왔다. 그리고 최대희의 얼굴에 작게 미소가 걸리려던 그 순간 두억신이에게 큰 피해를 줄 거란 최대희의 기대와는 달리 기분 좋게 날아간 총알은 두억신이의 몸을 뚫고 들어갔고 그마저도 몇 초도 되지 않아 수급이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빠르게 달려온 두억신이가 최대위를 잡아들었다. 안 됩니다, 두억신이님. 그 사악한 인간은 그냥 죽여서는 안 됩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그 악마 같은 자를 보라고 마땅한 최후를 선사하겠습니다. 그러자 두억신이는 정말 노인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듯 멈칫하더니 최대위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총에 맞아 죽은 듯 쓰러진 아이를 집어들고 천천히 마을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남은 놈들은 가둬두고 저 인간은 내 앞에 데려와. 직접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한 노인이 광장 한켠에 자리하자 마을 청년 몇 명이 최대희를 노인 앞으로 무릎을 꿇렸다. 정신우 상병은 다른 병사와 함께 끌려가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대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간 자신이 관리병을 하고 있던 이유는 적어도 최대희가 인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대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악역을 맡은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아이들을 돌봐주면서도 그를 존경해왔다. 하지만 최대희는 거침없이 아이에게 총을 겨누었고 방아쇠를 당겼다. 애초에 아이들의 아니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듯이. 난 지금까지 뭐 한 거지? 자조 섞인 혼잣말이었다. 노인은 분노한 채 최대위에게 소리쳤다. 그리도 자신있게 신념을 이야기하더니 대체 무슨 꼴입니까? 역시 당신에게 아이들은 그냥 무기일 뿐이었겠죠. 겉으로는 선한 척 고통을 감내하는 척 하고 있어도 결국 당신의 속내는 그래도 추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대로 두억신이님께 구원받는 건 제가 그냥 두고 볼 수 없으니 벌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이 광장 한가운데 매달릴 겁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당신의 피부를 벗겨내겠습니다. 그 고통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감내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죄를 깨닫고 괴로워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제물로 바쳐질 자격조차 없습니다. 최대인은 망연한 표정으로 묶여있을 뿐이었다. 자신에게 실망한 건지 아니면 두억 신이를 죽이지 못한 것에 실망한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눈 좀 뜨고 나 좀 봐요, 얼른. 정신 좀 차려봐. 빨리 눈 좀 뜨라고. 간신히 눈을 뜬 진혁은 진아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진혁이 정신을 차리자 진아는 크게 안도하며 원망 어린 말을 쏟아냈다. 아니, 금방 올 거라는 사람이 왜 여기에 쓰러져 있냐고. 죽은 줄 알았단 말이야. 안 그래도 총은 미리 받아서 불안한데 결혼도 하기 전에 가부되기 싫으니까 놀래키지 좀 마요. 맞는 말일세. 자네는 뭐든 혼자 하려고 해서 그게 문제야. 서로 의지하면 좋지 않은가? 진아가 그렇게 한탄하자 황 반장도 한마디 거들었다. 진혁은 둘에게 사과하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어제 쓰러뜨린 엽기의 시체는 진혁의 근처에 있었지만 다른 곳에 있던 엽기들은 어디로 가버린 건지 보이지 않았다. 이 칼 분명 효과는 좋은데 생각보다 후유증이 심해.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겠어. 그러자 진아가 불만스럽다는 듯 말했다. 중요한 거 알아요. 내가 그거 쓰지 말라고는 못하겠는데 적어도 쓰러지지는 말아야지. 괜히 또 그러다 혹사하고 그러면 내가 가져다 버릴 거니까 그리 알아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인 진혁은 아직도 울리는 머리를 몇 번 흔든 뒤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어제 엽기들의 이상 행동은 마치 마을을 고립시켜 놓은 것처럼 보였다. 들어갈 순 있지만 나오지는 못하듯이. 진혁의 말을 들은 진아가 문득 그 전에 느꼈던 이질적인 것을 떠올렸다. 그 두억신이라고 했던 거 엽기들 우두머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두머리에다 자아가 있고 지능이 있다면 엽기들을 조종해서 마을을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까 말은 안 했는데 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무언가 거대한 느낌? 그게 혹시 두억신이의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럴싸한 이야기였다. 가능성이 있어. 그런데 왜 지금은 사라졌을까? 안 되겠는데? 돌아가서 기다려. 금방 내가. 그러자 진아가 마을로 가려는 진혁의 팔을 잡아챘다. 아니 정말 방금 얘기했는데 또 그런다. 왜 다 혼자 하려고 해요? 내가 뒤에서 가만히 뒷바라지나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나도 같이 가. 그리고 그 이상한 느낌 때문이라도 가야 돼요. 어쩌면 할머니가 저것 때문에 날 보냈는지도 모른단 말이야. 옆에 있던 황 반장 역시 같은 생각인 듯 했다. 나도 같이 움직이는 게 좋다고 생각하네. 아무래도 혼자는 위험해. 우리가 자네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제주 하나씩은 있지 않나. 도움이 될 걸세. 무엇보다 자네가 위험할 때마다 우리가 나섰다는 걸 잊지 말게. 서로 보조해주면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진혁은 가만히 둘을 바라보았다. 돌이켜 생각하면 둘에게 도움받은 것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간 지켜주겠다 말했지만 여기 두 사람과 다른 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었다. 자네 말이야. 전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마음에 여유가 없어 보인다고. 느긋하란 얘기가 아니야. 자네 자신을 받아들이는 게 먼저란 얘기지. 영웅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지 않나. 진혁은 반박하고 싶었지만 딱히 떠오르는 말이 없었다. 나중에 제대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지. 지금은 우선 급한 일부터 해결하고 말이야. 황 반장이 앞서 걸어가자 진아가 진혁의 팔을 잡아 끌었다.
해가 완전히 졌지만 마을은 밝았기 때문에 찾아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 진수가 상혁의 개인실로 찾아가 막 노크를 하려던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대장님, 마침 잘 되었습니다. 들어보셔야 할... 진수는 밖으로 나오는 혜정과 어색하게 마주하며 말끝을 흐렸다. 뭐야? 너가 왜 거기서 나와? 혜정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대로 복도를 가로질러 걸어갔다. 와, 이게 뭐야? 우리 대장님 파릇파릇한가 봐. 이거 가만 보니까 나 빼고는 다 뒤에서 재미 보고 있었구만.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 내 세상은 언제 오는지 참 귀구하고 서럽고 그러하네. 잠시 툴툴거린 진수는 가볍게 노크하며 상혁을 불렀다. 대장님, 잠시 나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곧 상혁이 밖으로 나왔다. 무슨 일이야? 그 미친 마을에서 생존자 2명이 더 왔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대요.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수는 곧 2사람을 불러왔다. 둘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두억신이 그냥 좀 까다로운 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 이상으로 복잡한 놈이군. 엽기들을 통제하는 것 같았고 또 지성이 있다. 확실히 중요한 내용이야. 이건 좀 더 명확한 정보가 필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 너희 둘을 구해줬다는 사람 이빨이 아니었지만 엽기를 표현했다고 했지. 상혁은 혹시나 자신처럼 문신의 활용법을 아는 사람일까 생각했지만 다른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않았다. 엽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전부 알아내는 게 좋을 터였다. 두억신이와 싸움은 피하려 했는데 상황을 보니 조사해볼 가치는 있어 보인다. 내일 준비하고 소소의 병력으로 정찰한다. 두억신이와의 전투는 피하되 전원 문신을 이용한 세이빠를 지급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 그리고 혜정이한테는 아이들에게 작업해야 한다고 전해. 병사들은 모두 자료로 돌아갔고 진수는 상혁의 말을 전하려 혜정의 방으로 찾아갔다. 누구세요? 너야. 목소리는 왜 그렇게 깔아? 누굴 거라고 기대했는데. 곧 문이 열리더니 실망한 표정에 혜정이 나타났다. 대장이 내일 아침 일찍부터 바로 작업 시작하래. 빨리 무장시켜서 오후에 바로 움직인다고. 그 문신 작업인가 뭔가. 그게 새 이빨이라면서. 네가 그 기술자고. 출소였네. 난 너가 놀이개거리나 되겠지 했는데. 혜정의 표정이 싸늘해졌지만 진수는 멈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대장님이 위대한 이유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 하나도 함부로 버리지 않아. 아주 알뜰살뜰하게 쓴다 이거지. 봐, 최대위가 개판 내놓은 우리 이빨 부대를 단 몇 시간 만에 딱 정리하셨잖아. 너도 그거 봤지? 다음으로 높은 놈은 누구냐 딱 이러시는데 카리스마가 아주 그냥. 넌 행복한 줄 알아. 뭐 볼 것도 없이 그대로 이빨 공장으로 갈 뻔했는데 그나마 대장님이 일 맡겨주셔서 그 관리자로도 단 거니까. 자, 그럼 난 뭐냐? 이거 보여? 총책임자? 이제 완장을 제대로 찼다 이거지. 그러니까. 혜정은 더 듣지 않고 그대로 문을 닫아버렸다. 아니, 나랑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년이 기술 좀 배웠다고 사람을 참 무시하긴 하고 대장 첩칠해서 잘 있다는 주제에 어디 오른팔을 몰라보고 까불어. 한 번만 딱 걸려봐. 아주 아작을 내놓을 테니까. 그렇게 툴툴거리던 진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방 안에 있던 혜정이가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는 그 누구도 듣지 못했다.